모스크바 대공국의 러시아는 주변의 공국을 모두 제패하고 당당하게 킵차크 한국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후 러시아 차르국의 이반 4세가 타타르 유목민들을 정벌한 덕분에 지정학적인 완충지를 확보해 동쪽에서의 침입은 크게 줄었습니다. 현재 러시아인들은 러시아 제국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자랑스러워하지만 한편으로는 주기적으로 외세가 러시아 땅을 짓밟았던 침략의 역사는 그들에게 여전히 트라우마로 남아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광활한 영토를 가진 불공국한테 침략의 역사가 웬 말일까요? 몽골의 침입으로 끝난 거 아니었나요? 러시아인들은 17세기에는 폴란드, 18세기에는 스웨덴의 침공을 받았습니다. 1914년에 1차 세계대전부터 1945년에 2차 세계대전의 독일 침공까지의 기간 동안 러시아인들은 평균 33년에 한 번꼴로 북유럽 평원의 내부와 그 주변에서 전투를 치러야 했습니다. 트라우마가 생길만 하죠. 폴란드가 러시아를 침략한 얘기부터 시작하죠. 이 지도를 보세요. 이 피자가 바로 북유럽 평원인데요. 이 피자가 넓어지기 시작하는 지점부터 러시아 국경까지의 거리는 장장 3200km가 넘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폭은 매우 좁아요. 이 피자의 끝자락에 폴란드가 있는데요. 이 피자 모양의 지역은 러시아에게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폴란드는 러시아 군대가 이동하기에는 좁은 통로이지만 반대로 적들이 쳐들어온다면 적들이 모스크바로 진격하는 걸 지연시킵니다. 보급로가 길어질 대로 길어지는 데다가 러시아의 추위까지 더해지게 되죠. 피자가 넓어지는 지점부터 우랄 산맥까지 완전 평지이기 때문에 넓은 방어선을 유지하기에는 무척 까다롭지만 반대로 이 지정학적인 깊이 때문에 침략은 허용하되 정복당한 적이 없습니다. 나폴레옹이나 히틀러의 침략 때마다 폴란드 지역은 러시아의 영토였기 때문에 이 지역을 통제할 수 있었던 러시아는 결국엔 승리할 수 있었죠. 17세기 폴란드 일대는 전성기를 구가하던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방의 손에 있었습니다. 타타르의 멍해 시기 동안 폴란드는 몽골 제국의 침략으로 인해 모스크바와의 연계가 약해진 러시아계 공국들이 위치한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지역을 차례차례 점령하였습니다. 소위 루테니아라고 불리는 이 지역은 모스크바와 단절되게 되었어요. 무려 240년 동안이나. 여기에 더해 러시아와 폴란드는 리보니아 지역까지 더해서 루테니아 지역들을 놓고 정말 원수처럼 싸웠습니다. 게다가 가톨릭이 국교였던 폴란드는 자국의 영토 내에 있던 러시아 정교의 신자들을 박해했으니 러시아와는 사이가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었죠. 이반 4세가 직계는 물론 반계의 가족들을 다 숙청해버린 탓에 후계자가 없었고 이 때문에 러시아는 대혼란에 빠집니다. 그러던 중에 이반 4세의 막내 아들 우글리치 공작 드미트리가 다음 왕위 계승자로 떠올랐는데 10살도 안 되어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떠도는 거죠. 그렇게 해서 러시아 전국 각지에서 드미트리를 사칭하는 자들이 나타났고 러시아계 각 세력들은 가짜 드미트리에게 붙어먹었습니다. 그리하여 1598년 표도르 1세의 죽음부터 1613년 로마노프 왕조가 시작되기까지의 이 시기를 혼란시대 또는 동란시대라고 부릅니다. 폴란드는 이 시기를 틈타 러시아 땅을 차지할 절호의 기회를 포착하죠.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방의 지그문트 3세는 러시아를 혼란에 빠뜨리고 러시아의 정부 요직을 폴란드인들로 채워넣기 위해 가짜 드미트리 1세를 뒤에서 몰래 지원하며 러시아 내전에 개입합니다. 급기야 러시아는 1605년 가짜 드미트리 1세와 그의 용병단에게 자신의 심장부인 모스크바를 내어줍니다. 하지만 곧 보야르의 실세였던 바실리 슈이스키가 세력을 모아 가짜 드미트리와 그의 폴란드 똘마니들을 축출해냅니다. 그런데 1607년에 나타난 가짜 드미트리 2세가 민중의 지지를 받으며 모스크바 입성을 시도하다 실패하자 모스크바 근교 투시노에서 세금도 걷고 성도 쌓고 아예 살림을 차립니다. 1609년에 러시아의 차르로 선출된 바실리 슈이스키는 가짜 드미트리의 세력을 감당할 수 없었고 땅을 떼어준다는 조건으로 스웨덴의 국왕 칼 9세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원래는 폴란드의 왕이었던 지그문트 3세가 스웨덴의 왕을 겸직하고 있었는데요. 그의 삼촌이었던 칼 9세가 지그문트 3세에게 반란을 일으키고 스웨덴의 국왕 자리를 빼앗았던 상태였죠. 스웨덴의 왕권을 되찾고 싶었던 폴란드의 지그문트 3세는 이를 빌미로 해서 대놓고 러시아에 선전포고를 했고 1610년에는 모스크바를 점령하기에 이릅니다. 가짜 드미트리 2세와 지그문트의 아들이었던 부아디스와프가 차르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고 부아디스와프가 차르로 당선됩니다. 선거에서 패배한 드미트리는 자신의 세력이 있던 곳으로 피신하지만 이내 부하의 손에 살해당합니다.
가톨릭 국가였던 폴란드의 부아디스하프는 러시아 귀족들이 자신에게 정교회를 개종하라고 요구하자 차르직을 거부하면서 러시아의 정세는 안정화되지 못합니다. 러시아와 폴란드는 오래전부터 맞는 게 하나도 없었던 거죠. 폴란드의 러시아 지배는 상인 쿠지마 미닌과 드미트리 포자르스키 공작이 조직한 러시아 의용군이 모스크바를 탈환함으로써 끝이 나게 되죠. 1613년 잼스키 소보르에서 새로운 차르를 뽑는 일을 의논하였고 러시아의 역사에 영광을 안겨준 로마노프 왕조 시대에 막을 올린 16세 소년 군주 미하일 퓨도르비치 로마노프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여담으로 1611년에 등장한 가짜 드미트리 3세는 별 활약도 못하고 부하에게 배신당해 처형당합니다. 이후에는 자신을 이반 4세의 아들 우글리치 공작 드미트리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폴란드와 러시아의 우위는 폴란드 영토 내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농민들과 군사집단 코자크인들이 1648년에 일으킨 대봉기를 시작으로 해서 역전되는데요.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은 러시아 정교회 신자들이 다수였고 농토가 비옥한 곳이었기 때문에 폴란드는 이곳에 살던 우크라이나인들이 가톨릭으로 개종하도록 강요했고 이들은 지주들로부터 심한 착취를 당해왔습니다. 게다가 주기적으로 크림 강국의 타타르인들에게 침략까지 당해왔죠. 그런 불만이 터져 나온 겁니다. 로마노프 왕조의 초대 차르 미하일의 아들 알렉세이 1세는 코자크인들의 구원 요청을 명분삼아 폴란드를 침공합니다. 게다가 폴란드는 리보니아 지역을 노리던 스웨덴의 침공을 동시에 받으며 일명 대홍수라고 불리는 국가적 위기에 직면합니다. 폴란드는 러시아의 종속국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우크라이나 지역이 러시아의 영향권에 들어가게 되고 현재까지도 우크라이나 동부에 친러시아 성향의 사람들이 많은 것은 이때부터 시작된 것이죠. 시드 마이어의 명작 게임 문명 6에 등장하는 러시아의 군주 표트르 대제가 역사에 등장합니다. 표트르 대제,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업적이 뭘까요? 한 줄로 요약해보면 러시아의 서구 유럽파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무늬만 유럽파가 아니라 러시아라는 나라를 동쪽 병방국에서 신흥 강대국의 반열에 올린 군주입니다. 드라마 뿌리 깊은 나무를 보면 세종대왕이 새로운 농사법 개발을 위해 직접 비료 뿌리고 밭도 가는 장면이 나와요. 표트르 이 양반이 러시아의 세종대왕이었습니다. 표트르 1세는 서유럽을 방문한 첫 러시아인 통치자였습니다. 1698년에 유럽에 선진화된 기술과 제도 등을 도입하기 위해 영국과 네덜란드에 젊은 귀족들로 구성된 사절단을 보내는데 본인도 신분을 속이고 몰래 참가합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는 동인도 회사의 조선소에서 직접 일하며 조선소를 배우고 한술 더 떠서 수학, 기하학, 의학 등 서구 유럽의 선진 기술을 몸소 배우며 대양을 누비는 러시아의 함대와 근대화를 이룬 제국의 모습을 꿈꾸게 되죠. 무엇보다도 그는 러시아가 몽골 제국의 그림자를 지우고 유럽의 일원이 되길 열망했죠. 17세기 말 당시 스웨덴 제국은 발트해 지역, 북독일 지역 일부, 핀란드와 덴마크 일부 지역을 차지하는 등 북유럽의 최강자로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스칸디나비아 주변의 바다는 스웨덴의 손바닥 위에 있었죠. 때문에 발트해 진출을 노리던 표트르 1세의 러시아와의 마찰은 불가피했죠. 표트르 1세는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현재 발트 3국 지역을 노리던 폴란드, 덴마크, 작센 공국과의 이해관계가 일치해 이들과 동맹을 맺고 스웨덴과 전쟁을 일으킵니다. 잉그리아 지역에 살고 있는 러시아 정교회 신자들을 보호한다는 거룩한 명분으로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자국의 국민들을 보호한다는 공통 분모는 현재 러시아가 구소련의 국가들에게 간섭할 때마다 내걸었던 명분이죠. 푸틴은 러시아 정교회에서 러시아 민족으로 단어만 바꾸어 사용할 뿐. 하지만 러시아군은 스웨덴의 청년군주 칼 12세가 이끄는 정예 병력의 위용 앞에 전쟁 초기에는 고전을 면치 못합니다. 러시아의 군대 수준은 유럽에 비해 한참 뒤떨어져 있었죠. 나르바 전투 승리 후 스웨덴군은 폴란드, 덴마크를 전투 불능으로 만들며 동맹을 약화시키는데 성공합니다. 칼 12세는 기세를 잡았지만 러시아까지 쳐들어갈 절호의 기회를 포기하고 맙니다. 병력을 분산시키기에는 러시아의 땅덩어리가 너무 넓었고 스웨덴은 수적으로 열세였죠. 결국 표트르 1세에게 재정비할 시간을 내어주고 맙니다. 이를 갈며 복수를 노리던 표트르 1세, 징병 제도와 구식 무기를 재정비하며 군대의 근대화에 주력했습니다. 그 성과가 빛을 발해 1709년에 폴타바 전투에서 스웨덴에게 서륙합니다. 애초에 스웨덴은 질적으로 비슷한 수준이면 물량에서 러시아의 상대가 되지 않았는데 칼 12세가 부상으로 인해 전선을 이탈해 지휘관이 없었던 스웨덴군은 잘 훈련된 러시아군에게
패배하고 맙니다. 결국 스웨덴은 1721년 9월 10일 스웨덴의 니스타드에서 러시아 차르국과 평화 조약을 맺게 되고 리보니아, 에스토니아, 잉그리아, 카렐리아의 일부를 표트르 1세에게 내어주고 말죠. 스웨덴 왕국은 해체되고 러시아는 발트 3국 지역과 핀란드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표트르 1세는 스웨덴과의 전쟁 중인 1703년에 발트의 연안의 내방항가에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기로 마음먹는데요. 현재 러시아 연방의 문화 수도이자 북유럽의 베네치아라고 불리는 상트페테르부르크입니다. 사실 이 지역은 도시를 짓기에는 악조건이었습니다. 땅이 온통 늪지대였기 때문이죠. 러시아 전역에서 징집된 수많은 농민들과 스웨덴의 전쟁 포로들이 도시 건설에 갈려나갑니다. 사망자는 수만 명에서 많게는 10만 명에 이르렀다고 해요. 게다가 귀족들의 거센 반발도 있었죠. 하지만 유럽 탐방 시절 암스테르담에서 보았던 문명화된 풍경에 꽂혀버린 표트르 1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밀고 나갑니다. 러시아의 전제군주답죠. 1712년에 도시가 완성되었고 표트르는 러시아 차르국의 수도를 모스크바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옮깁니다. 러시아의 서유럽화라는 개혁 의지를 만천하에 천명한 거죠. 러시아 농민들의 살과 피로 채워진 늪지대 위에 세워진 이 도시는 러시아 제국이 막을 내리는 1918년까지 러시아의 수도가 됩니다. 러시아의 군주의 덕목 중 하나, 표트르 1세는 부동왕을 찾아라라는 군주의 지침을 충실히 따랐고 거기에 함대까지 띄었습니다. 바로 러시아 함대 중 가장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발트 함대입니다. 표트르 1세는 발트해의 제해권을 뺏어오자마자 이를 기념하고자 1721년 자신을 전 러시아의 황제라는 뜻의 임페라토르라고 칭하고 러시아 제국의 초대 황제로 등극합니다. 위대한 러시아 제국의 시작이었죠. 러시아의 개혁은 밑에 깔린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급진적으로 진행되곤 했습니다. 표트르 1세는 전형적인 러시아의 급진개혁 군주였어요. 종교와 정치를 분리시켜 종교의 세속화를 추진합니다. 귀족회의 두말을 배제하고 근대적 관료체계를 정립합니다. 능력이 없으면 관직도 없었어요. 오직 능력 하나만 받습니다. 몽골 제국의 잔재이자 동유럽 정교의 문화 특유의 긴 수염을 금지시키고 굳이 기르겠다면 수염새를 물리고 서유럽 문화권에서 유행하던 콧수염을 장려합니다. 불편한 러시아 전통 복장도 활동하기 편한 유럽식 양복으로 바꾸도록 하죠. 표트르 대제의 업적은 유럽인들이 보기에는 변방의 야만인들이 사는 나라로 취급받던 러시아를 유럽 열강의 반열에 올렸다는 것이죠. 일부 역사가들은 러시아의 역사를 표트르 대제 이전과 이후로 나누기도 합니다.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면 표트르 대제 덕분에 러시아의 역사는 중세 시대를 스킵하고 고대에서 근대로 타임슬립한 거죠. 하지만 상트페테르부르크 건설과 근대화 정책은 많은 비용을 필요로 했습니다. 귀족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농노제를 더욱 강화하는 것은 물론 농노에 속한 백성들을 납세자 명부에 등록시켜 세금까지 걷어갔어요. 게다가 백성들은 국가 차원의 사업에 강제 노역까지 해야 했습니다. 표트르 1세는 말년에 그로즈니 이반 4세와 똑같은 행적을 쫓습니다. 바로 후계자 죽이기. 표트르 대제는 위대한 개혁군주였을지는 몰라도 좋은 아버지도 좋은 남편도 아니었어요. 황태자 알렉세이는 아버지에게 불만이 많았죠. 표트르 1세의 급진적인 서구화 정책으로 아버지와 늘 갈등을 빚었고 더군다나 황후였던 자신의 어머니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하녀 출신의 여자 예카테리나와 놀아났기 때문이죠. 표트르 1세는 황태자가 반란 음모와 연루되자 그를 체포합니다. 알렉세이는 1718년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고문을 받다가 옥사하고 맙니다. 이 사건 때문에 러시아는 표트르 1세 사후 후계자 문제로 대곤란에 빠지게 되는데요. 유일한 아들이었던 알렉세이가 대를 이을 아들을 표트르 2세 한 명만 낳고 일찍 죽어버린 탓이었죠. 표트르 2세가 아직은 너무 어렸기 때문에 표트르 1세의 애인 예카테리나가 차르에 오릅니다. 그녀는 하녀에서 황후, 황후에서 차르에 오르며 금동아줄 제대로 잡았지만 뭘 해보기도 전에 2년 뒤에 폐렴으로 사망합니다. 이어서 차르에 오른 표트르 1세의 손자 표트르 2세는 아버지를 죽게 만든 할아버지를 원망하다가 죄위에 오른 지 3년 만에 천연두로 죽게 되고 로마노프 왕조의 직계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죠.